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이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 소방관계법규에 가시면 그 세 번째 과목에서도 이 위험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습 차원에서 학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 7번째죠. 위험물. 자, 여기 이제 위험물에서 이제 가장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험물 같은 경우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이 6개의 위험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에 해당하는 그 위험물의 성질과 그리고 그 위험물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 그 위험물의 종류들, 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각 유별 위험물에 해당하는 성질과 그리고 종류만 잘 암기해 두시면 다른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제 1류부터 이제 6류까지 전체적으로 그 성질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자, 유별 성질. 자, 유별에 따른 성질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위험물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제1류 위험물. 자, 위험물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류, 그다음에 제2류, 그다음 제3류, 그다음 제4류 위험물, 그다음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앞전 시간에서도 그 위험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성질이, 자, 일단 1류부터 6류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 앞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1류부터 앞 글자입니다. 앞 글자. 산, 가, 자, 인자, 산.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산에 가자, 어디로? 인자, 산으로. 이런 식으로. 산에 가자, 인자, 산으로. 자, 보시면, 자, 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다른 색깔로 할까요? 산화성 고체. 자, 산화성 고체. 자, 그리고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 자, 그 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인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 그 다음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다음 마지막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둘 다 산화성이죠. 자, 산화성인데, 자, 제1류가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6류가 산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고체가 액체보다 딱딱하니까 고체가 더 먼저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죠. 산화성 고체. 자,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인화성 액체도 있지만 인화성 고체도 있겠죠. 인화성 고체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 포함되고 있냐면 인화성 고체는 바로 제2류 위험물에 들어 있습니다. 2류 위험물에 여기에 인화성 고체가 2류 위험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시니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고체가 아닌 인화성 액체라는 것도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1류 그리고 제5류,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바로 산소 공급원을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산화성, 그리고 자기 반응성, 또 산화성 액체. 그죠? 1류,
5류, 6류는 산소 공급원이다.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1류 위험물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류 위험물. 자,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로서 강산화성 물질입니다. 자, 제1류 위험물은 바로 강산화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종류에 보시면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그 종류가 어떠한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그 명칭을 보시면 자, 종류가 제1류 위험물의 종류에는 땡땡땡 염류. 자, 이런 식으로 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끝에 염류자가 붙습니다. 염류. 1류 위험물은 땡땡땡 염류.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염소산 염류, 그리고 아염소산 염류, 그다음 과염소산 염류, 그리고 브롬산 염류, 그다음 요오드산 염류, 그리고 과망간산 염류, 질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어떻습니까? 끝에 다 염류가 붙어 있죠. 그래서 뒤에 염류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과사물도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삼산화크롬도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암기하시면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성. 자, 특성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거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성 알아보면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그렇죠? 가연성, 그러니까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고체이다. 그 다음 반응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열, 충격 및 다른 화학 제품과 접촉 시에 쉽게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자, 이렇게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조연성이면서 조해성 물질이다. 그러니까 조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은 연소하지 않지만 다른 연소를 도와주는 거죠. 조연성 가스이면서 조해성 가스, 조해성 물질이라는 것은 녹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산화가 되기 쉬운 물질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할 것.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할 것. 다음 가연물 및 분해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네, 마지막으로 조해성 물질이기 때문에 습기에 주의해서 밀폐. 자, 밀폐 용기에 저장을 할 것. 이렇게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소화 방법도 조금 중요합니다. 소화 방법. 자, 소화 방법은 뭐냐면 이제 3장에서 이제 소화론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위험물에 대한 이제 소화 방법을 각각 알아보면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물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합니다. 물에 의한 냉각 소화. 그러니까 물에 의한 냉각 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도를 낮춰서 바로 소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냉각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기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무기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기 과산화물만큼은 물이 아닌 마른 모래에 의한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기를 엄금합니다. 물기 엄금. 자, 그 다음에 제 2류 위험물입니다. 2류. 두 번째, 제 2류 위험물. 자,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가연성 고체로서 다른 성질은 바로 환원성 물질이라고 하죠. 환원성 물질. 자, 여기서도 이제 제2류 위험물의 이제 종류를 또 알아보면 종류에는 자, 황화린, 그리고 정린, 그다음 유황, 그다음 철분, 마그네슘, 이제 금속분, 아까 말씀드린 인화성 고체가 바로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종류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종류. 그러니까 류별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도 빠트림없이 전부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성을 보시면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그렇죠?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이다.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그다음 세 번째, 산화제와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과는 만나면 안 됩니다.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 네 번째, 금속분은 물과 접촉 시에 발열한다. 금속분. 뭐 마그네슘이나 뭐 칼륨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금속분은 물과 접촉 시 발열한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화재 시에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물이다. 이렇게 특성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는 자,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점화원의 접촉을 피할 것, 당연한 거죠, 그죠?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그리고 금속분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이 금속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만나면 그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물과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 이제 소화 방법으로는 제2류 위험물도 이제 1류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물에 의한 냉각 소화로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황화린이나 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과 만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른 모래 등에 의한 그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황화린, 그다음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같은 경우는 바로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 3류 위험을 보시면 세 번째 3류 위험물. 자, 제3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발화성. 자, 그럼 여기서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자, 여기서 자연 발화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일단 그 공기 중에 이렇게 딱 놔두면은 스스로 이제 불이 붙는 것이 자연 발화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금지해라. 자, 물을 금지해야 되는 그러한 물질이 금수성 물질인 겁니다. 금수성 물질. 자, 그다음에 종류를 알아보면 황린, 그다음에 칼륨, 나트륨, 생석회, 그다음에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알칼리 금속류, 그다음 금속칼슘, 탄화칼슘, 그다음에 금속 인화물, 금속 수소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 대표적인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그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 자, 물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는데, 바로 그 발생하는 가스가 아세틸렌이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3류 위험물 중에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바로 여기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탄화칼슘은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을 한다. 네,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특성을 보시면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자, 3류 위험물도 마찬가지,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부분 불연성 물질이다. 그지 연소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죠. 단 금속 칼륨과 금속 나트륨 같은 경우는 예외로 가연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로. 다음 세 번째, 물과 접촉 시에 발열 및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며 급격히 발화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을 보시면, 자, 똑같은 말입니다. 용기가 부식,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보호액 속에 보관하는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그죠? 왜냐하면 자연 발화성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발화하기 때문에 절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표면 속에. 그 다음 세 번째, 화재 시에 소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보관할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 나눠서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이게 그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을 하죠. 조금씩 나눠서. 자, 그다음에 소화 방법을 보시면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에 의한 질식 소화. 즉 3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주 소화 작용이 질식 소화에 의한 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칼륨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인화물질을 제거해서 연소 확대를 막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류 위험물 보시겠습니다. 사류 위험물. 자, 네 번째 사류 위험물.
자, 사료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인화성 액체라고 했죠. 인화성 액체.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화재를 일으키는 거죠. 유리화재. 자, 그래서 제 사료 위험물 같은 경우는 그 종류가 특수 인화물, 그리고 제1석유류, 제2석유류, 그다음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자, 이런 식으로 제 사료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유리화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특수 인화물, 종류로 특수 인화물과 그다음에 뭐 제1류에서 그다음에 제4 석유류까지.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데, 자, 지난 시간에 그 인화점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특수 인화물과 제1 석유류부터 제4 석유류까지 분류를 하는 기준이 바로 인화점. 자,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인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화점. 그러니까 인화점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것은 특수인화물이 되고, 어떤 것은 제1석유류, 어떤 것은 제4석유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소방법규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 사료 위험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알코올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식물류. 자, 이게 알코올류도 들어가고, 동식물유류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제 사료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성을 보시면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다. 그렇죠? 가연성 액체. 그죠? 왜냐면 이게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상온에서 안정하다. 다음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킨다. 자, 이거죠. 이 유리화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인화성 액체 자체가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액체가 증발을 하면 그 증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증기에. 아시겠죠? 액체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액체가 증발해서 생긴 그 증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연소 범위의 폭발 한계가 낮다. 연소가 되게 잘 된다는 얘기죠. 자, 물보다 가벼우며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약간의 자극으로는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다음 특성으로는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겁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기화 물질이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발화점을 가진다. 그러니까 낮은 발화점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온에 딱 두어도 이제 쉽게 인화가 될 수 있는 물질이죠. 상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게 제 사료 위험물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 불꽃, 화기, 기타 여론의 접촉을 피할 것. 이런 건 조그만, 그 작은 불티에 의해서도 쉽게 연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그죠? 인화점 이하로 유지해야 연소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운반 용기에는 화기, 엄금 등의 표시를 할 것.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화 방법을 보시면 이제 분말, 이산화탄소,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물 분모 소화 약제에 의한 질식 소화다. 그러니까 제 사료 위험물 같은 경우는 주된 소화 효과가 바로 질식 소화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질식 소화. 자, 그 다음에 제 오류 위험물 보겠습니다. 제 오류 위험물 다섯 번째. 자, 제 오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 제 오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그 분자 자기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화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스스로 연소를 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인 겁니다. 제 오류 위험물. 그래서 이 제 오류 위험물 같은 경우도 산소 공급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 오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 유기 과산화물, 그다음 니트로 화합물. 요 니트로자가 들어가면 거진다 제 오류 위험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니트로소 화합물, 그다음 질산 에스테르류, 그다음에 뭐 히드라진 유도체,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이런 식으로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트로셀룰로스. 자, 니트로 종류 중에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니트로셀룰로스라고 해서 뭐 다른 말로 질화면이라고 합니다. 질화면. 뭐 간간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질화도가 자 클수록 위험합니다. 질화도가 클수록 위험하다. 자, 여기에서 질화도가 무엇이냐? 질화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소 함유율. 그러니까 질소 함유율이 높을수록, 클수록 더 위험한 물질이 바로 니트로셀룰로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보기로 다 주어진다, 보기로.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질화도는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을 보시면 이제 상온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이다. 제 오류 위험물은 고체인 것도 있고 액체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이다.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다음 세 번째, 불안정하고 분해되기 쉬우므로 폭발성이 강하다. 엄청 강하겠죠, 폭발성이. 그 다음에 자기 연소 또는 내부 연소를 일으키기 쉽다. 그죠? 자기 반응성 물질,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 발화, 그죠? 예, 자기 반응 또는 내부 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 반응에 의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 소화가 곤란하다. 자,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는 똑같죠?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화재 시 소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보관할 것. 이제 삼류 위험물도 마찬가지죠. 나누어서 보관할 것. 그 다음에 점화원 및 분해 촉진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그리고 운반 용기에는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할 것. 자, 다음 소화 방법으로는 자, 화재 초기에만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 소화. 그래서 그 제 오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바로 냉각 소화로 예, 소화를 하게 됩니다. 소화를. 자, 다음 이제 제 6류 위험을 보시면 여섯 번째. 자, 제 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액체죠. 그죠? 산화성 액체. 자, 이 6류 위험물도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 6류 위험물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질산, 그리고 이제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래서 여기 종류에는 딱 세 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질산, 과염소산,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세 가지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질산과 과산화수소에 대한 특징, 질산과 과산화탄소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이 질산과 과산화수소의 과산화수소의 특성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성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죠. 질산과 과산화수소의 특징, 그걸 한번 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그렇죠?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그 다음에 불연성 물질이지만 강산화제이다. 자, 여기서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원으로서 바로 조연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물과 접촉 시에 발열한다. 네 번째, 유기물과 혼합하면 산화시킨다. 그렇죠? 다음 여섯 번째, 부식성이 있다. 이렇게 특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는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세 번째로는 가염물 및 분해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자, 이런 식으로 저장 및 취급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소화 방법으로는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게 산화성 액체로서 바로 마른 모래에 의한 질식 소화. 자,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질식 소화를 해주는 겁니다. 질식 소화. 자, 질식 소화를 해주는데, 자, 누구냐? 과산화수소만큼은 질식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에 의한 희석 소화. 자, 희석 소화를 해주는 겁니다. 물에 의한 희석 소화. 그러니까 농도를 낮추어서 이제 소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희석 소화가 되겠죠. 물에 의해 희석 소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고사항에 그 질산과 과산화수소의 특징. 자, 이게 최근에 이거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한번 실어 놔봤습니다. 자, 먼저 질산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부식성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불연성 물질이다.
다음 세 번째, 산화제이면서 산화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이게 보기 문항에 나왔던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과산화수소의 성질에는 비중이 1보다 크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로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그렇죠? 산소 공급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불연성 물질이면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다. 이렇게 질산과 과산화수소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위험물 제조소의 표시 방법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위험물 제조소의 표시 방법. 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나다니시다가 뭐 위험물 탱크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탱크에 보시면 뭐 물기 엄금이다, 아니면 화기주의다, 화기엄금이다, 이러한 막 표지 팻말 같은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위험물 제조소입니다. 제조소의 표시 방법, 즉 위험 유별에 따른 표시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기 엄금. 자, 물기 엄금이라는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물기 엄금. 그러니까 물기를 엄격하게 금지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과 만나면 안 되는 물질, 바로 제1류 위험물이죠. 자, 물기 엄금에는 제1류 위험물. 자, 1류 위험물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만 해당이 됩니다. 과산화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류 위험물 있죠. 제3류 위험물 중에서도 금수성 물질. 물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금수성 물질이죠. 제3류 위험물 중에서도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바로 물기 엄금이라는 이러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물기 엄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기주의가 있습니다. 화기주의. 그러니까 불을 조금 주의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엄격한 것보다는 조금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화기주의. 자, 그 화기주의에 해당하는 물질이 바로 제2류 위험물이 됩니다. 제2류. 자, 제2류 위험물 중에서도 어떤 것이 제외가 되냐면 바로 인화성 고체는 제외입니다. 인화성 고체는 제외. 그러니까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전부 다 화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화기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기엄금. 자, 화기엄금이라는 표시가 있죠. 화기엄금. 그러니까 화기주의보다는 더 위험한 물질, 그죠? 위험한 물질, 화기엄금.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될 물질. 바로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인데 좀 전에 자,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물질들은 화기주의라고 했죠? 그럼 이제 제2류 위험물 중에서도 누구만?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2류 위험물 중에서.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 자, 이제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물기 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3류 위험물 중에서 누구만?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만. 자연 발화성 물질은 바로 화기엄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화기엄금. 그리고 이제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전체 다 화기엄금이 됩니다. 화기엄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 자, 색상이 있는데 잘 보시면 물기 엄금. 이 물기 엄금 같은 경우는 자, 물이죠, 물. 그죠, 물. 자, 물을 딱 떠오르면 색상이 청색. 그죠? 파란 색깔이 있죠, 파란 색깔. 청색이 떠오르니까 바로 물기 엄금 같은 경우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서 표시를 합니다. 백색 문자.
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표시 팻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바탕 색깔이 이렇게 청색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 색상이 백색 이런 식으로 물기 엄금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겁니다. 물기 엄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화기주의나 화기엄금 같은 경우는 좀 불이죠, 불. 자, 불을 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은 적색으로, 그쵸? 떠오르는 이미지가 적색이잖아요, 적색. 이건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백색 문자로. 자,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리고 화기주의와 화기엄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문자 색깔은 똑같습니다. 백색 문자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위험 물질에 따른 저장 장소가 있습니다. 자, 위험 물질에 따른 저장 장소.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되게 많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황린과 이황화탄소는 첫 번째, 황린과 이황화탄소. 자, 황린 같은 경우는 이제 삼류 위험물이죠, 그죠? 삼류 위험물이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제4류 위험물 중에서도 바로 특수이나물입니다. 특수이나물. 자, 황린과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저장을 하냐? 바로 물속에. 자, 물속에 저장을 시킵니다. 물속에. 이 황린 같은 경우는 비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 황린은 비수용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비수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린은 자, 물속에 저장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황린을 저장을 할 때 포스핀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성도 9에 맞는 물에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황린은 산성도가 9, pH 9에 맞춰서 물속에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도 물속에 저장을 시켜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금수성 물질로서 뭐 칼륨, 뭐 나트륨, 뭐 리튬,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같은 거 있죠? 마그네슘,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은 자, 물과 만나면 절대 안 되죠. 자, 칼륨이나 나트륨, 리튬, 마그네슘 같은 경우 물과 만나면 바로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바로 알코올 속에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칼륨, 자, 칼륨이 이제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반응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 자, 칼륨이 화학반 K죠, K. 그 다음에 H2O, 그죠? 물, H2O. 자, 만나서,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수산화칼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바로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수소가. 이게 2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칼륨이 물과 만나서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이 아닌 바로 알코올 속에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니트로셀룰로스죠. 니트로셀룰로스. 잠시만요. 아, 이게 바뀌었네요. 니트로셀룰로스가 알코올 속이고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니트로셀룰로스가 알코올 속에 저장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 금수성 물질을 갖다가 바로 석유류에 저장을 시켜주는 거죠. 석유. 그렇죠? 자,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게 제5류죠. 제5류 위험물. 그죠? 제5류 위험물로서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코올 속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암기를 해 두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세 가지 암기해 주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8번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째로. 자,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 자, 총 이제 3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일의 법칙. 다음 두 번째, 샤를의 법칙.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친 바로 보일, 샤를의 법칙. 자, 보일, 샤를의 법칙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자, 이 3가지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칙이 바로 이 샤를의 법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법칙입니다. 그렇죠? 샤를의 법칙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 자, 먼저 이제 보일의 법칙을 설명을 드리면, 이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자, 어떨 때냐면 바로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온도가.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바로 기체의 부피는 바로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죠.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P1, V1은 자, P2, V2다. 자, 여기서 P1과 P2는 압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V1, V2는 바로 기체의 부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식이 되겠네요. P1, V1은 P2, V2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샤를의 법칙. 이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압력이 일정할 때,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지만 샤를의 법칙은 이제 뭐가 일정할 때? 바로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압력. 자, 압력이 일정할 때 바로 기체의 부피는 자, 어디에 비례하냐? 바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다시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일정할 때 바로 이 기체의 부피는 바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 자, 그래서 샤를의 법칙을 나타내주는 또 식이 있습니다. 식이 바로 T1분의 V1은 자, T2분의 V2다. 그때 바로 T1, T2는 절대 온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V1, V2는 바로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샤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그죠? 보온, 샤압, 그죠? 보온, 샤압.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일,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 두 법칙을 합해놓은 겁니다. 합해놓은 거. 자, 어떤 법칙이냐면 바로 기체가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는 자,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자, 압력에 반비례하고, 자,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법칙을 합쳐놓은 거죠.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자, 이게 바로 보일, 샤를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공식 있죠, 공식.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또 하나 또 있네요, 그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또 있죠. 4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공식을 먼저 써보면 자, PV는 nRT라는 자, 이러한 수식이 있습니다. 자, PV는 nRT. 자, 여기서 이 P라는 값은 이제 압력, 자, 기체의 압력이 되는 것이고 V는 부피, 그리고 N은 몰수, 기체의 몰수, 그다음 R은 기체 상수,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 온도에. 자, 이 공식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요 N. 요 N이라는 값은 이제 몰수인데 몰수. 이 몰수라고 해주는 건데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몰수가 안 나옵니다. 몰수가 안 나오고 그 기체의 분자량과 뭐 기체의 질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몰수를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M분의 소문자 M. 자, 여기서 대문자 M 값이라는 것이 바로 기체의 분자량에 자, 해당이 되고 이 소문자 M 값이 바로 기체의 질량에 해당이 된다. 질량. 그러니까 질량 단위가 여기서 지금 킬로그램이고 분자량이 킬로그램 퍼 몰이에요. 몰. 그렇기 때문에 요 몰 N이라는 값은 이 킬로그램이 삭제돼 버리면 1몰이 되는 거예요. 단위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몰수라는 것은 기체의 분자량분의 기체의 질량이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